자, 그래서 일단은 그 선행 지표가 뭐 급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심지어 이제 적어도 이제 하방에서 그 음행 영역에서 양으로만 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단기적 기술적인 저항이 좀 부딪혀 있잖아요. 우리나라도 2,500 참 그 세 번째 도전한 것 같은데 오늘까지 뭐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도 최근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은 뭐 그 CNN의 공포 탐욕 지수도 뭐 한때 79까지 오랜만에 익스트림을 구경을 했는데 요거 약간 이 정도면 하면 시켜갈 때도 되긴 했는데요.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조정이면 시켜야 될 시기가 없으니까 적당히 시켜가는 건강한 조정이다.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? 오히려 그렇게 되면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못 샀던 것들을 살 수 있는 비중 확대 기회를 넓히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 작년 8월처럼 또 시장이 설레발 쳤다가 인수한테 싸닥으로 맞고 또 계속 반년 이상 빠지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일단은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선행 지표가 올라오는 것 같다가 확 꺼지지만 않는다면은 2월 혹은 3월에 밀린다면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이든 어디든 비중 확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2,500이 그 쉽지 않은 게 일단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우리 주가라는 게 그 밸류에이션하고 이제 실제 실적하고 이제 함수잖아요. 둘 중 하나가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가 빠지든지 해가지고 주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잖아요. 그 EPS는 줄어들고 있는데 예상 EPS도 줄어들고 있고 그럼 왜 2,500 근처까지 올라왔냐? 이거는 이제 퍼가 올라간 거지. 밸류에이션을 높게 준 거죠.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냥 뭐 마구잡이로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EPS 기준으로 하면은 그 2,500 한 초반, 2,500 한 20, 30 정도가 되면 지금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1년 선행 포워드로 그 PER로 봤을 때 13배가 돼요. 그러니까 2,500 한 초반대가. 근데 이 13배라는 밸류에이션이 21년에 그렇게 우리가 막 3,300 뚫고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캡이었거든요. 그 꼭대기였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근데 지금 21년 그렇게 막 9만 전자 막 날아다니고 할 그때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처럼 밸류에이션만으로 뚫고 가기는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 가니까 밀려내려오는 겁니다. 근데 그러면 이제는 2,500이 영원한 벽이냐? 그게 아니고 밸류가 올라가면 밸류가 좀 과열됐다면 밸류가 빠지고 대신에 실적이 올라가면 되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는 실적은 빠지는 거였고 밸류가 올라가는 게 실적 빠지는 것보다 더 많아서 시장이 상승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밸류가 거의 이제 여기까지 목표까지 차왔으니까 이제는 밸류가 빠지면서 EPS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기업 이익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은 하향을 되고 있지만 이것도 뭐 전망치를 보잖아요. 전망대로 하는 거잖아요. 그 13배라는 PER도 그 12개월 선도니까 이것도 전망이거든요. 그럼 EPS도 지금 빠지고 있다가 계속 빠질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빠지고 EPS가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. 늘 그런 식으로 레벨업을 해왔습니다. 늘 이런 식으로 해왔고 보통 한 12배 넘어갔을 때 그 시장을 어떻게 돌파하냐면 꼭 이제 EPS가 올라와서 EPS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털어내고 다시 적정 밸류로 돌아와서 더 갔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일단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는 PR이 내려올 때 EPS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? 당연하지 수출이 늘어야죠.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수출 당장은 안 좋죠. 뭐 연초 대비 뭐 마이너스 17% 연초 대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% 막 이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보이지 않으나 제가 차트를 준비했던 게 이게 하얀색이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. 달러 인덱스고요. 하늘색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에요. 근데 가만 보면 그 한 두세 달의 이제 차이를 두고 보통 이제 그 달러가 약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엄청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계속 갔는데 그 와중에도 달러가 강해지니까 수출이 줄죠. 그리고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니까 수출이 늘었다가 달러가 옆으로 가니까 수출도 옆으로 깁니다.
그러다가 달러가 급등을 하니까 수출이 빠지죠. 그러다가 달러가 빠지니까 좀 살아났다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스물스물 빠집니다. 그러다가 달러가 약해지니까 수출이 늘었다가 달러가 강해지니까 수출이 뒤졌네요. 자, 그런데 지금 달러가 올랐다가 빠졌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촘촘해서 그런데 한두 달, 뭐 한 세 달? 두 달? 세 달 정도 있으면 여기 달러가 약해진 게 이거 반응이 나오거든요. 반응이 나오는데 요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초 대비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를 많이 산 게 코스피 대형주라는 게 결국 수출주잖아요. 그런 것들을 많이 산 것도 뭐 결국엔 달러가 약세였던 겁니다. 달러 약세를 가니까 달러 약세되면 요때 사두면 먹는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출이 늘는 거잖아요. 수출이 늘면 뭐가 되는 거? EPS가 늘겠지. EPS가 늘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고 밸류가 내려가는 것보다 EPS 증가 전망치가 상향되는 게 높아지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두 개예요. 오를 때도 두 개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다. 뭐 22년 그랬죠. 뭐 EPS도 내리고 PER도 내리고. 금리 올라가니까 PER 당연히 밸류에이션 내려가죠.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EPS 내려가죠. 둘 다 마이너스니까 쭉쭉쭉쭉 빠졌던 거지.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으니까 시장이 확실히 하방이 견고해진 게 두 개 다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. 물론 올라갈 때는 뭐 두 개 다 올라갔죠. 2021년 그때지 않습니까? 초반에 EPS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계속 유동성 공급할 거니까 밸류에이션 높아지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오를 때는 두 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게 된 거야. 근데 이제는 두 개다가 같은 방향을 보이긴 좀 힘들어. 그거는 매크로 시대나 가능한 거거든. 돈을 찍으면서 뭘 했을 때 아니면 돈을 긴축을 하면서 뭘 할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. 지금처럼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둘 다 가기가 힘들다. 위든 아래든.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야 된다.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. 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게 그 제한적이라는 게 딱 옆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 최근에 급락한 것처럼 그런 지수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. 라는 거죠. 그리고 어찌됐든 EPS나 뭐 이런 수출이 좀 늘 거라고는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한 3월 정도가 바닥을 찍을 것이다. 뭐 이런 전망들이 다 있는데 뭐 어쨌든 일단은 뭐 그 영업이익은 좀 하락하는 건 맞긴 맞아요. 지금 경기 침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뭐 미국만 좋거나 중국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좋아야 좋은 거거든. 다 좋으면 정말 좋은데 다 좋기가 힘들게 됐으니 영업이익이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못 갈 것이고 올라간 걸 옆으로 조금 이제 그 다져가는 구간을 가질 것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. 근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하락하다가 옆으로 가는 난만 해도 주식시장은 모멘텀이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값도 절대값이지만 내려가다 옆으로 가는 거는 위로 가다가 내려가는 것보다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거는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뭐 바닥만 보이면 주식시장에 뭐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 선행 지수가 빠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라면 2월, 3월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좀 이게 하락이 온다면 오히려 그 연중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도 또 드립니다. 또 드리고요. 요거는 스페이스로 안 되는구나. 자, 그럼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악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커피 한 모금 하고 할게요. 악재는 뭐가 있을까? 일단 보통은 지금까지 호재였던 게 악재가 되거나 보통 또 악재였던 게 호재가 되고 그러잖아요. 지금까지 지금 연초에 좋았던 게 뭐겠습니까? 금리 하락, 달러의 하락이었잖아요. 근데 그게 작년에는 그 두 개가 정말 악재였죠. 근데 올해는 또 갑자기 호재가 됐습니다. 이게 참 돌고 도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달러가 빠져서 좋았으면 달러가 올라가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렇다고 뭐 다시 110까지 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달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. 이 노란 게 우리나라 환율이고 하늘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. 꽤 많이 빠졌죠. 자, 반대 모습이 유로화입니다. 뭐 당연하죠. 유로화하고 달러화는 반대로 가죠.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의 그 흐름은 미국과 유럽의 펀더멘털 차이가 만들어 온 거죠. 그래서 일단은
작년 연말에 올해 가장 안 좋을 곳이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게 돌아오면서 가장 모멘텀상 좋았던 게 미국보다 유럽이었죠.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한 거잖아요. 유로화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달러가 약해지죠.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가는 거고 달러가 약해지니까. 그래서 신나게 그랬는데 근데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요 이상은 잘 안 빠지네요. 그죠? 유로화도 올라가다가 이제 뭔가 눌림을 받은 듯한 느낌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작년에는 일단 그 유럽의 인플레이션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가 다르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굉장히 서비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딱딱한 거 뭐 그런 거였잖아요. 그래서 빠지면 빠질수록 미국은 이제 그 밑이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느낌인데 유럽 인플레이션은 뭐 서비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가스가 비싸고 에너지가 비싸고 이런 기본적인 게 비싸기 때문에 다른 게 비싸지는 약간 공급 충격이 측면이 미국보다 훨씬 강했는데 근데 이제 유럽이 하늘이 도와가지고 에너지 위기를 어느 정도 수리슬쩍 잘 넘겼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피크는 미국 물가가 먼저 봤죠.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를 먼저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유럽은 돈 없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. 요거 이해되십니까? 그러니까 내려갈 게 유럽이 더 많다는 거예요. 절대값이 지금 더 높으니까 그게 근데 에너지 관련이었고 그 에너지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빠를 수 있겠다 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분위기하고 좀 살짝 달라지는 거죠. 지금까지는 유럽보다 미국이 물가가 더 먼저 피크를 보고 했었으니까 차라리 그 미국 쪽이 뭐 이런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럽이 이제 피크를 보고 나니까 내려갈 길이 더 많아. 그럼 지금까지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요 흐름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약간 반등 서로 다른 모습이 살짝 나오고 있죠. 우리 환율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도 1200원 초반에 뭐 이런저런 그 환율을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. 이제 외환시장도 지금 이 상황에서 1200원 밑으로까지 가는 건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게다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죠. 왜? 지금까지 상승했던 논리가 반대로 악재가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리고 3, 4월 좀 넘어가면 그 수출 감소율이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될 건데 지금 당장은 뭐 그 1월 달 것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뭐 마이너스 17%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또 튀고 환율이 또 튀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은 잠깐 노출돼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악재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미국은 유가보다는 가솔린 가격이 더 CPI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가솔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. 유럽은 가스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은 이제 또 안 그래도 시장이 단기 과열로 이거 언제 팔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거리를 줄 수 있겠다. 라는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그 포지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유럽 쪽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뭐 지난주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확정적인데 그 뭐 영국이 가장 경기 침체가 가까운 영국이 뭐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건 뭐겠습니까?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. 주식은 그렇습니다. 좋은 회사가 주식을 오릅니까? 그거는 반은 맞는 얘기죠. 정확한 얘기는 많이 파는 주식이 오르는 거지. 좋아 보이니까 많이 팔 거고
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. 그 어쨌든 경기는 침체가 될 것 같지만 사는 사람이 많아서 유럽 쪽에 지수가 좋았습니다. 그 말은 유럽에 몰린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. 지금 눈에 띄게 톡 튀어나왔죠. 근데 이것도 되돌려 나올 수 있다. 되돌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보통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죠.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달리 유로화를 던지고 다시 달러로 복귀를 하게 되면 유로화는 약세, 달러는 강세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